우리 공중보건 모의고사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모의고사는 항상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내가 시험장에 있다, 시험 보는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할 거야 라는 접근보다는 실제 시험이다라고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시간,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푸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실제 시험보다는 난이도를 좀 높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지?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의도적으로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장 가면은 꼭 한두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에요. 물론 제가 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내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연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도 제가 중간중간에 넣었는데 제가 모의고사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제 틀린 문제들을 쭉 확인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문제 먼저 풀어봤고 틀린 문제가 뭔지를 확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가 어렵게 내거나 새롭게 내는 문제들은 잘 맞추는데 의외로 이거는 그냥 쉬운 거, 그냥 그래도 쉬운 거 한두 개 있어야지 하고 내는 문제들에서 우르르 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방금 전에.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그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돼서 이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문제에 반영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를 풀고 제가 답을 나눠드리면 정답을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틀린 문제를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틀린 문제를 내가 틀린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을 좀 더 하겠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 건데 자, 1번 문제가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문제예요.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문제는 우리 누누이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쉬운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쉬운 거를 좀 더 어렵게 넣어봤어요. 이런 거는 기존에 자주 출제되던 내용을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유형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문들을 쭉 읽어보면 생의학적 모형에 이런 지문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실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기본 개념을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걸 가지고 문제에 적용할 때 나는 분명히 공부가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풀어볼 때 분명히 다 맞췄는데 왜 모의고사나 시험장에 가면 점수가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든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냥 단어만 본 거예요.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암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들 중에 하나가 나왔으면 그냥 맞췄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럼 이 내용은 뭐냐? 생의학적 모형이 그래서 어떤 모형인데 라고 설명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다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보기부터 보시면은 자, 우선 생의학적 모형은 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정 병인론이다. 뭐예요? 질병의 원인은 딱 그거 하나야. 그 원인이 질병을 일으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했던 게 특정 병인론이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정신, 신체, 이원론이 등장하고 생물학의 세포이론과 세균설이 만들어진 후에 발전하기 시작했다. 어때요?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 정신, 신체, 이원론. 그래서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몸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야. 마음과 심리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신체에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질병에 걸리는 거야. 자, 이 이론은 왜 어떻게 등장하게 됐느냐?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누구예요? 특정 병인론자 파스테르와 코우가 미생물, 세균들을 발견을 하면서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야 라는 이론과 함께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이고 사회, 문화, 인간의 일상생활에 관한 설명을 포함한 사회, 문화,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설명 생의학적 모형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뭐예요?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질병의 보편성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질병은 왜 보편적이다? 누구나 다 걸린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화권에 있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사회, 문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습관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래서 이런 설명을 배제한 채 오로지 뭐만 봤다. 생물학적인 구조와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만 강조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이 지문이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 설명을 포함한이라는 것을 설명을 배제한이라고 하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배제한. 그러면 이거를 내가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생의학적 모형이 어떤 의미로 질병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거에 대한 단순하게 질병의 보편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암기가 아니라 질병의 보편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지 단어를 암기하면 안 되고 단어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게 단순하게 기출문제만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주변 이론을 봐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이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와 4번 보기를 정답으로 고른 학생들이 있었는데, 자, 질병은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질병은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 질병은 확실한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확실해요?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면 그게 질병이야 라는 것을 질병은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아느냐? 증상 징후를 관찰하면 알 수 있다. 정상인 상태에서 벗어난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질병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것.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에서는 질병을 사람이 기계고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설명했다.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질병 발생에 관여된 다양한 요인을 규명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어때요? 다양한 요인이 설명할 수가 없죠. 오로지 어디 갔어? 특정 병인론, 세균으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할 수 없겠고, 의학의 기술만능주의, 나 이런 말을 듣도 보도 못했는데 기술만능주의 왜 그러냐? 전문가 중심의 의료체계, 건강 증진이나 예방 이런 거 다 관심 없고 의사를 어떻게 봤다? 엔지니어로 본 거예요. 여러분 차 고장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비소 가야 되잖아요. 그 엔지니어가 고쳐야 되잖아요. 오로지 그 엔지니어의 기술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병에 건강에 접근을 했다. 그래서 건강 문제는 질병은 의사가 마치 자동차 정비소의 엔지니어처럼 사람의 신체를 기술적으로 고쳐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본 것. 그래서 그것을 의학의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생의학적 모형을 좀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해서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이해가 돼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지만 암기가 돼 있으면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생의학적 모형은 데카르트의 신체 이원론으로부터 등장을 했다. 그래서 세포 이론, 세균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발전하게 된 모형이죠. 사회, 문화, 인간의 일상생활 이런 거 다 배제한 거예요. 이런 거 다 상관없어. 질병은 이런 사회, 문화, 일상생활 전혀 관계없이 생물학적인 구조, 그 과정에 장애가 발생했으면 그게 질병이야. 그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생의학적 모형이다. 그러니까 질병은 분명한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분명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기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징후와 증상을 관찰하면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생의학적 모형인 거죠. 그래서 생의학적 모형은 하지만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요인들, 사회적인 요인, 우리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행태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현대에 와서 증가된 만성 퇴행성 질환 설명 가능하겠어요? 특정 병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리고 이 생리학적 모형은 의학의 기술 만능주의, 오로지 의사가 전문가적으로 개입해서 치료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대중적, 학문적 비판의 내용은 의학의 효능이 과대평가되었다. 다시 말하면 의학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이런 것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오로지 의학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과대평가됐고 환경이나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지 못했고 사람을 전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대상으로 취급했다. 미리 관리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아프면 자동차 고장나면 정비소 가듯이 그러한 수동적인 대상으로 환자를 취급했다. 오로지 의사만 그것을 고칠 수 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봤던 게 생의학적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에 있는 지문들은 상당히 좋은 지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2번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지문만 긴 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앞에 뭐라고 막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다?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죠. 자, 필수적 보건의료로서 실제적이고 과학적이면서도 합당하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바탕을 두어서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개개인이나 가족 단위 등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국가, 지역사회 부담이 가능한 방법 다 뭐예요? 접근성, 수용성, 주민참여, 지불부담 능력을 쭉 풀어 써놓은 거죠. 자,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연합긴급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공동으로 1978년 9월에 소련의 알마타 지역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확보시키자는 슬로건 달성을 위한 기본 접근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 1차 보건의료다. 그래서 국가보건의료 체계의 중추적 기능과 핵심이 되어야 한다. 뭐가 1차 보건의료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요. 지역사회 전체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전략으로 다각적인 접근, 지역사회 참여, 균형적인 배분, 기술적 적절한 기술이 제시된다. 이거는 뭐죠? 내가 못 보던 것 같은 게 뭔가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고 표현이 뭔가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1차 보건의료의 기본 개념은 각 나라마다 실제 적응함에 있어서 획일적 접근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라의 그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획일적으로 진행될 수 없겠죠. 그럼 그래도 3번을 몰라도 4번이 틀린 거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1차 보건의료에 대해서 뭐 위에는 다 일반적인 설명이니까 3번, 4번 보기만 지문을 다시 고쳐서 보면은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 나라마다 실제 적응할 때는 그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 보건의료 실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하지 않았던 건데 다양한 교재들에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좀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드리려고 가져온 내용이고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 없고 제가 자료로도 안 드렸으니까 그냥 좀 쓸게요. 이렇게 제시되는 교재들도 있어요. 1차 보건의료의 기본 전략으로 다각적인 접근 어느 한 분야만 아니라 다수준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다각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균형된 배분,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차 보건의료, 지역사회 안에서 1차 보건의료를 위한 적절한 기술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곳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라는 의미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해서 내가 아는 내용인데도 모르는 표현이 나왔다, 전혀 모르는 게 나왔다, 특히 익숙한 거 안에서 모르는 표현이 나왔다라면 그거는 꼭 옆에다가 첨삭, 여러분들 교재나 정리한 거에 꼭 같이 적어두세요. 왜냐하면 자주 출제되는 문제일수록 출제 빈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더 새로운 걸 찾아 들어가요. 그 문제와 관련된. 그래서 쉬운 듯 하지만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는 게 출제자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출제 비중이 높은 애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문제.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3번 문제를 좀 틀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생소한 내용이에요. 우리 교재에서도 안 한 내용이에요.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을 보러 가면은 내가 못 본 게 나와요. 근데 못 본 내용이지만 이거는 풀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틀렸는지 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쳐다볼 수가 없어. 미리 물어봤더니 이게 장점인데 제가 알면은 자꾸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그거 했냐고 자꾸. 근데 지금 기억력이 나빠서 누가 틀렸는지 몰라. 그래서 못 물어보겠어. 아무튼 자 보시면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 안에 답이 있는 문제예요. 생소한 내용이지만
자, 볼게요. 암은 인체 내에서 비정상세포가 생체 기능에 불필요하게 증식하여 인접 조직을 파괴하거나 내분비적 화학적 장애를 일으키고 다른 부위까지 암세포가 옮겨가서 증식하는 능력을 가진 질환군을 말한다. 요거 암에 대한 정의예요. 그쵸? 악성 신생물, 암에 대한 정의고, 자, 그래서 암이 이런 질병인데 정부가 암에 대한 대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 운영한다. 암인데 이거 말고 뭐 있을까요? 국립암센터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근데 거기에 또 이번에 보면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암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뭔가 되게 좋은 내용이 있어요. 그럼 1번과 이거를 여러분 국립암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국립암센터에 이런 것들을 설립한다 하면 맞는 게 되는 건데 그걸 바꿔서 틀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이 둘 다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나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옳은 걸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나 빼고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틀린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소거할 때. 그럼 1번, 2번, 1번, 2번 잘 모르겠다. 그리고 넘어가서 3번에 국가의 전체 암 발생률과 생존율 같은 암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산출 제공해서 국가 암 관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거 어때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암 파트 들어가면은 암 등록 통계, 암 발생 통계 그래서 매년 암 발생률, 어떤 암이 발생률이 높고, 여자는 어떤 암이 발생률이 높고, 남자는 뭐가 높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암 등록 통계인데 매년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내용은 내가 공부하지 않았어도, 그치, 우리 암 등록 통계 매년 나오니까, 연차별로 나오고 있으니까 보고 있지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자, 1번, 2번 국립중앙의료원이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 잘 모르겠어도, 3번은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4번은 뭐예요? 그냥 대놓고 틀린 거죠. 위간대 췌장암이 아니라 자궁경부암이죠. 그래서 틀린 거고, 정답은 그래서 3번인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1번, 2번을 다 국립암센터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러면 너무 쉽게 풀 것 같아서 중앙의료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이제 출제자가 만든 함정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헷갈리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험생한테 되게 중요한 게 공부가 되어 있다라면은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만들었을까? 문제가 안 풀릴 때는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더불어서 워낙 우리가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10년 넘게 계속 1위죠. 앞으로도 계속 1위일 거고, 그래서 암에 대한 걸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정부의 암 대책을 보면은 국립암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암과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하는 암센터가 따로 있어요. 일산에 있고요, 이 병원이. 자, 암센터가 그래서 2006년에 개원이 됐고 이 안에서 다양한 암 치료와 관련된 암 연구와 관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암 정보나 등록 통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 암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국립암센터 안에 국가 암정보센터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암 정보와 관련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 자, 국가 암 등록 암 등록이나 통계 사업을 지원한다. 그래서 자, 암 등록 본부를 운영하면서 국가 전체의 암 발생률, 암 환자 생존율 이런 통계를 이러한 보건 통계는 항상 정기적으로 산출이 돼야지 계속해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산출 제공해서 암 관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 암과 관련된 대책들 사업들이고요. 네, 요거 말고도 국립암센터에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국가암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는 거죠. 암 등록 통계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예방 사업, 국가암검진 사업, 그리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지역의 암센터 지원하고 재가 암관리 사업은 집에 있는, 제가 하면 뭐예요? 집에 있는. 그래서 암 환자인데 집에서 지금 뭐 치료하고 있거나 요양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호스피스 완화 의료 사업이나 암정보 사업 같은 것들을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다. 여기 하나 더 보고 갈게. 국가 암 검진 지원 사업. 그래서 암센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암 검진 사업은
우리 왜 국민건강보험에 암검진 있잖아요. 단순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에는 일반 건강검진이 있었고 암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었죠. 자, 암검진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암관리법에 따라서 지정된 암 5가지 중 위, 대, 위, 간, 대, 유자 이 5가지 암 중에 대해서 각각의 연령과 그다음에 주기가 있었죠.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암기가 되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암 검진할 때 자궁경부암이랑 대장암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한 10% 정도 검진할 때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암 검진 사업은 요거 암 검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10%의 본인 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을. 그래서 뭐냐면 암 검진 사업 지원을 통해서 자, 이 사업의 목적이죠.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유도해서 암 치료를 높이고 사망률 줄이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데 자, 왜 필요하냐? 암 발생 인구가 너무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면은 완치가 가능해요. 자, 다양한 국가들 선진국에서도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도 위간대 유자에 대해서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을 하고 있다. 자, 조기 발견하면은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의료 접근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뭔가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에 적용을 받죠. 그래서 암검진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원래 건강보험법상 암검진을 받으면서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을 뺀 나머지 3개의 암에 대해서는 검진 비용 본인 부담금이 10%예요 원래는. 근데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그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 수준 하위 50% 무슨 말이에요? 보험료를 낸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있고 제일 적게 낸 사람이 있겠죠. 보험료를 낼 때 우리 다 내는 보험료가 달라요. 내가 돈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잖아요. 반으로 잘라요. 쭉 순서를 매겼을 때. 그래서 하위 50%를 저소득층으로 분류를 해서 여기 요 구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 전액 무료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게 국가암검진사업, 국가암검진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내용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건강보험법상 암검진은 본인 부담금이 종목에 따라 있는데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보험료 부과 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없이 무료로 해준다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정답은 3번이죠. 다음에 자 4번이 생각보다 4번은 제가 문제가 정말 간단하지만 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미처 이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라는 우리 늘 보는 거지만 요거 깜빡했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가서 뭘 봐야 된다? 집에 가서 관련돼서 여기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저런 내용도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꼬투리에 있는 것들을 보시라는 의미로 낸 문제죠. 자, 물의 난용성이어서 비누액으로 사용하는 소독제를 묻고 있는데 물에 잘 안 녹는데요. 물에 잘 안 녹아서 비눗물에 섞어서 사용하는 소독약은 크레졸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대로의 지문이에요. 교재에 있는 그대로의 지문이고 자, 석탄산보다 살균력이 2배 정도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2배 정도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석탄산 계수가 2라는 것은 석탄산보다 2배 희석해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교재에 있는 표현이죠. 물에 잘 녹지 않아 비누액에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는 것. 이거를 지금 문제를 이렇게 바꾼 거죠. 물의 난용성이어서 물에 잘 안 녹아서 물에 잘 녹지 않아서 비누액에 혼합해서 사용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크레졸 비누액 3% 수용액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근데 이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3%라고 하는데 교재에 따라서는 1, 2%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손, 오물, 객담 같은 거 소독할 때 보통 1, 2% 함유액.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는 3% 수용액을 기본으로 보면 돼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나오는 데들도 있다 정도인 거고 자, 얘는 바이러스에는 소독 효과가 적어요. 크레졸 바이러스까지 죽이지는 못하지만 세균 소독에는 효과가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유기물의 소독 효과가 약화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소독하는 물건에 예를 들어서 막 그 트라키오스톰 이렇게 여기 관 꽂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오물 같은 게 묻어 있잖아요. 가래 이런 것들이 객담이 그거 소독할 때 담궈놔도 그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소독약들이 그런 유기물질들 뭔가 있으면은 약간 그 약효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약화되지 않는다. 또 이런 거 하나 더 있었죠. 어? 뭐가 또 그랬지? 그치, 석탄산. 왜 석탄산 계수를 왜 지표로 쓴다? 유기물에 이런 거에 그 약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효과가 안정적이다. 그래서 석탄산을 지표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유기물의 소독 효과가 약화되지 않고 피부에 자극성이 없고 냄새가 강하다라는 게 크레졸의 특징이죠. 손이나 오물, 객담 같은 거 주로 소독할 때는 이 크레졸을 사용한다. 손, 오물, 객담. 그래서 사실 그 소독약 시험 문제 나올 때 주로 이거 어떤 거 소독하는지를 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공부가 된 상태에서는 그 주변 애들까지 다 샅샅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 정답 1번이죠. 자, 제가 정말 깜짝 놀란 문제는 바로 5번이에요. 이게 사실 이 5번 내용은 제가 문제를 이거 너무 뻔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한테 너무 뻔한 건데 이런 거 내면 학생들이 흉보지 않을까? 이런 문제 냈다고? 약간 저 문제 출제할 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문제 내면은 흉볼 것 같은 거예요. 뭐 이런 문제 다 하는데 이런 걸 내고 있어. 그럴까봐 했던 문제인데, 이제 그런 문제를 빼지 못하는 이유는 제 생각과 여러분의 공부의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느꼈는데, 5번 문제 전체적인 문제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고 손든 문제가 5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과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간과하고 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끼고,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심지어 저 이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PPT도 안 넣었거든요, 이 내용을. 미안해요, 여러분. 이건 제 착오예요. 자,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건 쉬운 거라는 저만의 어떤 틀이 생겨버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WHO에서 제시한 건강에 대한 정의. 자, WHO는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어요?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에 놓인 것이 건강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보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니라 파트 1의 건강과 질병에서 건강의 정의에서 처음 나오는 WHO의 건강의 정의 밑에 거기에 대한 의미와 비판으로 다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안 다뤄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난 것 같아요. 자, 이 WHO의 건강의 정의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도대체 완전한 안녕이 뭔데?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얼만큼이 완전한 안녕인데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는 것이 이 비판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보건부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계략적 지침이 된다. 왜 이런 평가를 받냐면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범위를 넓혀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보건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신체적인 거에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것, 생활의 개념까지도 넓게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 된다라는 거고, 보건의료 부문의 이념적 목표 설정.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그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냥 이념적 목표, 이념적으로만 그 정도로 그냥 완전한 안녕 상태라는 어떤 이념상의 목표 정도로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 측정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왜 측정 방법, 지표와 방법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너무나 그 이상적이면서도 너무 애매모호한 거죠. 개념이. 완전한 안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지표 개발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어떻게?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사회적인 거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 틀리신 분들은 아마 앞부분에 쉬운 내용이다라고 해서 거의 자주 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건강과 질병 처음에 나오는 건강에 대한 정의들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아무도 안 틀렸어요.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념, 가장 옳은 것, 1차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어때요? 자, 우선 포괄적 보건의료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질병과 관련된 건강을 포함한 질병과 관련된 전 과정을 다 망라해서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을 포괄적 보건의료라고 했죠. 자, 1차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그냥 1차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겠고요. 종합병원 같은 전문 분야에서 진료를 의미한다. 이것도 맞지가 않고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포함한다. 자, 의료 조직 체계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도 여러분들이 이게 몇 번 해서 틀린 학생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7번 예방접종에 대한 건데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이거 아무도 안 틀렸네 진짜. 7번 틀린 사람 없었어요? 훌륭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이건 좀 헷갈리게 뭐 사실 헷갈릴 문제는 아니지만 그 긴 지문에 오히려 좀 더 강한 경향들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자,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백신 이상 반응,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시할 때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임상실험을 통해서 백신의 질병 방어 효과를 입증해야 된다. 뭐예요?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거 예방접종했더니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 라는 효과가 있어야 되겠고 백신 접종에 의한 이상 반응이 흔하거나 심하다면은 안전하지 못한 거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고 자연 감염의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자연 감염의 예방 효과가 접종에 의한 면역보다 좋아야 한다? 어때요? 반대죠. 이거보다 접종에 의한 면역 효과가 좋아야지 예방접종의 의미가 있겠죠. 어차피 걸려도 그냥 살짝 앓고 지나가고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굳이 돈 들이고 시약 만들어서 예방접종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가 돼야 되겠고요. 백신의 투여 방법이나 횟수가 접종을 제공하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피접종자가 손쉽게 수용하여야 한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이나 받기 좀 쉬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방접종의 기본 원칙들, 예방접종 우선 효과가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유용해야 되고 비용 대비 편익이 좋아야 되고 용이해야 된다, 쉬워야 된다. 그래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백신 자체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질병 예방 효과가 낮다라면 굳이 그것을 권장하지 않게 되겠죠. 안전성 되게 중요한 거죠. 백신 접종에 의해서 이상 반응이 너무 많이 나타나거나 또는 너무 심각한 이상 반응,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면은 그거는 위험하니까 받을 수 없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까지가 안전한 거고 얼마까지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냥 이걸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질병의 심각도, 발생률, 사회경제적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이상 반응이 있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하고 근데 이상 반응이 좀 있긴 하지만 질병 자체가 너무 심각하거나 발생률이 너무 높다라면은 예방접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낫겠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금의 어떤 이상 반응이 있어도 안 해도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지 안 한지를 예방접종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 예방접종의 유용성.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자연 감염, 내가 그냥 걸려서 획득하는 면역에 의한 예방 효과가 예방접종보다 좋다라면은 굳이 예방접종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걸리고 말지 그 정도는. 발생률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유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질병 발생률이 아주 낮은 경우에. 그다음에 예방접종의 비용 대비 편익 또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그럼 막간에 나왔어요. 이런 비용 편익, 비용 효과가 나왔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했던 거죠.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비용 편익은 뭐죠? 화폐 가치로 둘 다 비교하는 거고 비용 효과는 화폐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 결과물을 산출물로 해서 비교하는 것. 그러면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들을 비교할 때는 뭐가 좀 더 나을까요? 예를 들어서 A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A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사업이랑 그다음에 당뇨병 진단 사업을 하려고 해요. 둘 중에 뭘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까요?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요? 얘는 어차피 여기도 돈, 여기도 돈이니까 서로 달라도 그 얼만큼을 들여서 얼만큼의 이득이 있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겠고, 비용 효과 분석은 어때요? 결과가 똑같아야, 똑같은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당뇨병 진단 사업을 하는데 A 방법을 할지 B 방법을 할지 이렇게 뭔가 주어진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비용 효과 분석, 왜냐하면 결과가 산출물이기 때문에 뭐 당뇨병 진단율 또는 치료율 이런 것들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말고 또 하나 봤던 거 뭐 있었죠? 비용, 효용. 자, 얘는 효용을 뭐로 평가한다? 질 보정, 보정, 생존, 수명 또는 건강 일수로. 그럼 얘는 서로 다른 사업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가 어차피 이거잖아요. 예방접종 사업과 관절염 치료 사업 비교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그걸 통해서 얻은 질 보정, 생존 수명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건강 일수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막간의 보건행정 나온 김에 한번 보고 갔고, 다시 한번 이것도 문제로 다 볼 거고요. 자, 비용 대비 편익이 좋아야 된다. 우리가 이 예방접종을 위해서 들인 돈보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에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효과 분석을 참조하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이성, 백신을 투여하는 방법이나 횟수. 너무 자주, 한 달마다 맞아야 돼요. 맞겠어요? 맞다 말아버리겠죠? 횟수나 접종을 그런 것들이 의료인뿐만 아니라 피접종자, 예방접종 맞는 사람들이 수용 가능한 방법이어야 한다. 그래서 자, 단독 백신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왜 혼합 백신들 있었죠? DPT나 MMR. 여러 번 맞는 것보다 하나로 묶어서 백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한 방에 3개가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 것의 유용성, 용이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것들 좀 봤고요. 그다음에 8번에 건강위해성 평가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제가 작정하고 좀 어려운,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렵지 않고, 우선 건강위해성 평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묻고 있는데, 왜 하는 거예요? 건강위해성 평가가 자체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존재한 어떤 독성 물질, 유해한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얼만큼 노출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근데 실제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위험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위해도를 관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강 위해성 평가에 대한 아주 심플한 문제로 드린 거죠. 이 문제에서는 제가 좀 위해성 평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 자료로 좀 더 드렸는데, 연구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 당연히 출제될 수 있고요. 그래서 건강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같이, 그래서 자, 기술직이랑 보건직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보셔도 되고, 연구사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하면은, 독성 물질이나 어떤 위험 상황 이런 데 노출이 됐을 때 그 물질로 인해서, 위험한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을지 그것을 확률적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 추정을 해서 결국은 위험한 것들을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독성 자료를, 이미 알려져 있는 독성 자료가 있을 때 그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상황, 지금 우리가 얼만큼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지속된다라면은 얼마나 인체에 위해한지를 추정해서 위해성, 위험성 또는 위해성을 확인하고 용량 반응을 평가하고 노출을 평가하고 위해도를 결정한다. 단계였어요. 그렇죠? 건강 위해성 평가 단계, 유해성 확인, 용량 반응 평가, 노출 평가, 위해도 결정. 그래서 위해도가 결정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결정된 걸 근거로 관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위험성을 확인한다라는 거, 대상 물질, 그 어떤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 또는 발암 물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성적인 평가 단계다. 정성적이라는 것은 그냥 얘가 위험한지 안 한지, 좋은 애인지 나쁜 애인지 이런 걸 보는 거, 얼만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질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이 위험성 확인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이 되는 게 역학 자료, 독성 자료, 그다음에 인위적인 실험 자료 또는 물리화학적인 성질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한다. 용량 반응 평가를 하는데요.
얼만큼의 용량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여기는 정량화 과정이라고 해요. 앞에 그 위험성 확인은 정성적인 평가라고 했어요. 위험한지 안 한지 질적인 걸 본다라면은 용량 반응을 위험하네? 그러면은 얼만큼에서 어떤 위험이 있지? 라는 양을 보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용량 반응 평가. 자, 근데 이 위의 물질이 발암 물질인 경우도 있고요. 그냥 비발암 물질인 경우도 있어요. 암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 근데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괜찮은 건 아니에요. 다른 독성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발암 물질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연구 자료를 이용하냐면은 역학 연구 자료 이용해요. 인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 자료나 또는 고용량에서 수행되는 동물 연구 자료 같은 걸 이용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IARC의 국제 발암 물질 기준에서 그룹 1, 그룹 2A, 2B 했던 거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였어요? 충분한 인간 대상 실험 자료와 뭐 충분한 동물 실험 자료, 그게 이건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얘가 발암 물질이다 아니다를 평가를 해서 IARC에서 그룹 1이냐 그룹 2A냐 2B냐를 구분을 하게 된 거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대표적인 게 그 발암 물질에 대해서 인간 대상으로 어떻게 실험을 하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나 이런 데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거나 또는 산업장에서 암 환자 많이 발생했을 때 역학 조사하는 것들, 이런 게 자료가 되는 거고, 대표적인 게 체르노빌 왜 원전 그 누출돼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다 초토화됐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에서의 암 발생률이 그 이후에 어떤 암 발생률이 높아졌냐, 그런 걸 봤을 때 예전에는 거기에서 그 방사능 물질이 이제 미치는 암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 전에는 갑상선암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체르노빌 사건 이후 주변 지역에 갑상선암은 어린아이들한테 잘 안 걸려요. 근데 어린 연령대에서 갑상선암이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방사능 때문에 갑상선암이 발생이 됐구나라는 걸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자, 그다음 동물 실험 자료 있어야 되고, 자, 비발암성 물질이다. 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아니에요. 자, 그런 물질 같은 경우는 역치 이상 노출돼야지 유해 영향이 발생한다. 는 가정을 둔다라는데, 역치라는 건 뭐다? 기준선이에요. 자, 어떤 물질에 대해서 내가 노출이 되는데, 자, 여기가 역치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요만큼 노출될 때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역치 이상 노출되면은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가정을 뒀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두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만성 참고치라는 거예요. 자, 다 그냥 독성 물질에 대해서 평가할 때, 비용량 반응 평가할 때 만성 참고치라고 하는 RFD를 사용하는구나라고 정도로만 기억을 하세요. 연구사에서는 이것도 문제로 나왔었죠. RFD. 만성 참고치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만성 참고치, 레퍼런스 도스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최대 용량. 여기까지는 괜찮아. 계속해서 노출돼도 요만큼까지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RFD, 만성 참고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용량 반응 평가를 하고 나면은 노출 평가를 한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노출을 되는 경로를 보시면은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물을 통해서 소화기계로 들어가기도 하고, 식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토양을 통해서 노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피부, 흡입, 섭취 등을 통해서 위험성이 확인된 유해 물질에 얼마나 사람들이 노출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 노출 평가 방법은 그래서 생체 모니터링, 사람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호흡 검사. 그리고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보는 것, 그리고 오염물질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경로를 확인을 해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얼마나 위해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과를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해도를 결정할 때 총 위해도에는 배경 위해도와 초과 위해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배경 위해도는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암 발생률, 내가 발암 물질에 굳이 노출되지 않아도 한 10명 중에 3명은 암에 걸려, 이런 게 배경 위해도예요. 초과 위해도는 그거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하느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경 위해도보다 얼마나 큰 거, 그래서 실제 우리 노출군, 비노출군 했을 때 얼마나 노출군에서 더 많이 발생하느냐, 그게 초과 위해도라는 거고요. 발암물질 위해도는 그래서 초과 발암 위해도로 산출한다. 어떤 발암물질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더니 얼만큼의 더 위험성이 있더라, 노출된 집단에, 그걸 보는 거고요. 비발암성 물질은 방금 앞에서 나왔던 만성 독성 참고치 있었죠, RFD. 그거랑 비교를 해서
그래서 그 만성 창고치가 뭐라 그랬어요? 요만큼까지는 괜찮아. 지속적으로 노출돼도. 그거보다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 비발암성 물질에 대한 평가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평가하는 거고, 그 RFD, 그다음에 나의 노출량. 얘가 1보다 크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기준보다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위험해요, 안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난 그거보다 많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성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해도를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위해도를 관리하게 되는데, 자, 위해성 평가의 최종 목표는 위해도 이 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된 것을 가지고 규제를 통해서 위해도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감소 대책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료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때 뭐 사람, 사회적 가치관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보냐면은 그 초과 발암 위해도 얼마나 내가 노출군이 비노출군에 비해서 얼마나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느냐, 초과 발암 위해도죠. 그걸 봤을 때 보통 10만 명당 1명 정도의 초과 위해도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노출군이 비노출군에 비해서 1000명당 1명꼴로 더 많이 발생해. 그래,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아. 그렇게 의미 있게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해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이나 뭐 세계보건기구나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100만 명당 1명이 초과 발암 노출군에서 비노출군보다 100만 명당 1명 더 많이 발생한대요. 다 의미 없는 거죠.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10만 명당 1명도 허용한 수준인데 100만 명당 1명이면은 무시 가능한 위해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해도 이제 관리를 할 때 위해도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건 종사자나 전문가들 건강 위해 정보를 비전문가 환자들에게 홍보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해서 위해성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어려운 듯한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다 했던 내용들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용어들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연구사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뭐 새롭게 우리가 본 거는 이제 발암물질이냐 비발암물질이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한다. 발암물질은 역학연구자료나 고용량에서 수행된 실험동물 자료, 그 다음에 비발암성 물질은 만성창고치라고 하는 RFD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 정도가 조금 새로운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출평가 이런 식으로 생체 모니터링이나 환경 모니터링 같은 것들 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위해도 결정하는 거 방법까지 해서 발암물질은 초과 발암 위해도를 통해서, 비발암성 물질은 RF랑 일일 노출량을 비교해서 독성 위험값, 아까 제가 계산한 게 독성 위험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성 위험값을 어떻게 구한다? RFD분의 나의 일일 노출량. 그래서 이게 2를 초과하면은 독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9번 문제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